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니 20여 년 전 세상을 떠나신 아빠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네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남들처럼 아빠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가 봐요. 제게는 결혼식 때 식장에 손잡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친척들도 왕래가 끊긴 지 오래고 제가 외동딸인 탓에 남자 형제도 없거든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얘랑이 공동입장을 하자고 하더군요. 혹여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요즘엔 공동입장이 대세라며 너스레를 떨면서 말이에요. 그런 얘랑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속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슴에 맺힌 사연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꽤 아물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처 자국은 선명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사람한테 입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 치유한다고 멋진 반려자를 만나 이제는 그 흔적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결혼식을 앞두고 만났던 악연 때문이에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저는 예비시댁에서 만났지 뭐예요. 10여 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친구의 얼굴을 본 순간 다 아문 줄 알았던 마음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다시 만난 악연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아빠는 가전제품 대리점을 하셨는데 매장 직원을 5명이나 둘 정도로 규모가 어느 정도는 되는 가게였어요. 덕분에 어려움 없이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나름의 고민은 있었겠지만 적어도 돈에 대한 고민은 아니었어요. 제 곁에는 든든한 아빠와 다정한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대리점 매장 직원이 공금을 빼돌려 도망친 바람에 하루아침에 아빠는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연락을 받고 엄마랑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어요.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장에는 대금 결제를 받으러 온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살림만 하고 살아온 엄마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큰아빠와 삼촌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평소 다정하던 그분들은 싸늘한 표정으로 돌아서더라고요. 내 형제도 죽고 난 마당에 우리가 왜 책임을 떠안습니까? 집을 팔든 대리점을 팔든 재수씨가 알아서 처리하세요. 더는 이 일로 재수씨랑 연락할 일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명절에도 올 거 없어요. 재수씨 반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형제들 중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저희 아빠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던 큰아빠는 매정하게 연을 끊자고 했고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그제야 독하게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형제도 돈 앞에서 남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그날로 엄마는 대리점과 집을 팔고 채권자들을 만나 협상을 했어요. 그리곤 월세집 보증금 정도만 남기곤 모든 돈을 빚 갚는 데 썼어요. 정들었던 우리 집을 떠나 낯선 동네로 이사온 우리 모녀는 이전과는 많이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엄마는 인력사무소에 등록을 했고 거기서 연락이 올 때마다 팥줄 일을 나갔어요. 식당 설거지를 하는 날도 있고 도시락 만드는 공장에 나가는 날도 있고 때로는 가정집에 팥줄 일을 나가는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살이를 하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저택에 팥줄 일을 나가게 됐는데 엄마 음식 솜씨가 마음에 들었던 집주인이 월급제로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한 거예요. 고정적인 수입이 절실했던 엄마는 당연히 하겠다고 했고 그날부터 아침 6시부터 밤 7시까지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생이던 당시에는 전면급식이 실시되기 전이라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 도시락을 싸놓고 출근을 하시곤 했어요.
거기다 7시로 정해져 있던 퇴근 시간은 집주인 사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서 9시가 넘어서야 끝나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나마 처음에는 일이 늦게 끝나서 어떡하냐며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던 집주인은 얼마 지나고부터는 당연하게 연장 근무를 시켰어요. 저희 엄마의 약점을 잡았거든요. 하루는 그 집 사모님과 차를 마시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저희 집 사정을 털어놓은 거죠. 남편도 없이 혼자 딸을 키우기 위해선 고정 수입이 절실하다는 걸 알게 된 사모님은 이후 엄마한테 무리한 요구도 당당히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도 엄마가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먼저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떻게든 살아보려 노력하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다니 못된 사람이었죠. 그 집에는 고등학생 아들이랑 중학생 딸이 있었는데 아들은 성적도 별로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문제아였어요. 딸은 저랑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자애인데 제가 전학을 오기 전까지 전교 1등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욕심도 많고 남한테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애였어요. 한 몇 달은 그 애도 저도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반도 달랐고 만나서 얘기를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2학년에 올라가고 얼마 안 돼서 일이 터진 거예요. 왜 점심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남의 도시락 반찬을 뺏어 먹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희 반에도 그런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가 제 반찬을 먹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수정 거랑 반찬이 똑같네? 맛도 똑같고 너희 한 집에서 사냐? 처음엔 무시했는데 이후에도 반찬이 자주 겹치고 맛도 똑같자 다른 애들도 우리 둘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한테 일 나가는 집에 중학생 딸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정이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너무 겁이 났거든요. 혹시라도 애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놀림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안 그래도 낮에 수정이가 똑같은 걸 묻던데 혹시 니들 같은 반이니? 뭐? 수정이가 물어봤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내 얘기 했어? 내 이름 말했냐고. 말했지. 말하면 안 되는 거니? 당연하지. 걔 우리 반이란 말이야. 앞으로 창피해서 어떻게 학교에 다녀? 안 그래도 나 때문에 1등 뺏겼다고 날 얼마나 갈구는데. 엄마가 걔네 집 파출부라고 애들한테 소문낼 게 뻔하다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괜한 소리를 했네. 진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내일 아침에 가서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할 테니까. 엄마, 그런다고 걔가 안 하겠어? 이제 다 끝났어. 나 이제 어떡해. 당장 내일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암담했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다음날 학교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수정이도 딱히 다른 기색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 나한테는 큰일이지만 수정이한테는 별일 아닐 수도 있어. 혹시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입 다물고 있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서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수업은 끝났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교문을 막 나서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수정이었어요. 순간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수정이는 잠깐 얘기 좀 하자면서 근처 놀이터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묘하게 웃으며 말했죠. 너도 알지? 니네 엄마가 우리 집 파출부라는 거. 그 말에 다 끝났다 싶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애들이 알면 많이 창피하겠다. 그래서 말인데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할래? 그게 뭔데? 1등 자리 돌려줘. 너 오기 전까지 전교 1등은 나였어. 너만 아니면 내가 1등 놓칠 일 없다고. 그건 네가 노력해서 따면 되잖아. 치사하게 남의 약점 잡아서 1등하면
그게 진짜 네 등수라고 할 수 있겠니? 스스로 창피하지 않겠냐고. 그딴 건 필요 없어. 난 너만 이기면 되니까. 나 과외하러 가야 하니까 빨리 말해. 할 거야 말 거야. 너무 어이없는 요구라서 두말할 거 없이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창피함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해버렸죠. 수정이가 시험에서 몇 점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져줘야 하는 터라 점수가 덜 나오게 일부러 문제를 틀리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내 성적도 지키면서 전교 1등 자리는 내줘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다른 애들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열심히 시험을 치렀지만 저는 적당히 틀리기 위해 시험을 봐야 했어요. 그런 제 노력 덕분에 이후 수정이는 다시 전교 1등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전교 20등 밖으로 떨어졌고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엄마는 뚝 떨어진 제 성적을 보시고는 이게 다 남들 다 다니는 학원도 못 보내준 탓이라고 자책을 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요즘 공부가 귀찮아져서 그래.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시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라도 비밀을 지킬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고등학교에 들어가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그런 제 소원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하필 수정이랑 같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좋은 대학에 가려면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는 중학생 때처럼 일부러 아는 문제를 틀려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대로 시험을 받고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약속한 거 잊었어?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너랑 약속한 거 안 지킬 거야. 니네 엄마가 우리 집 파출부라는 거 전교에 소문 내줄까? 너 3년 내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줘? 좋은 말 할 때 약속 지켜라. 나 더 이상은 안 참는다. 싫어. 소문 낼 거면 내. 내 미래까지 팔아가며 지켜야 할 정도로 나한테 중요한 일 아니니까. 그래, 우리 엄마 니네 집 파출부야. 그게 뭐? 우리 엄마가 도둑질을 했니? 돈 받고 일을 안 했니? 파출부던 대기업 임원이던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합당한 월급을 받는 건 다 똑같아. 직업에 귀천은 없는 거니까. 전에는 내가 어려서 노동에 신청한 가치를 몰랐지만 지금은 아니야. 난 우리 엄마 직업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 그러니까 소문 낼 거면 내. 그리고 앞으로는 더러운 수작 부리지 말고 네 실력으로 성적 따내. 알았어? 그동안 참았던 말을 속 시원하게 내뱉고 나니까 이제야 숨 좀 편히 쉬겠더라고요. 어떻게든 감춰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모든 게 불안하고 가슴이 조여왔는데 이렇게 다 내려놓고 나니 그간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느껴졌어요. 다음날 수정이는 반 아이들 앞에서 저희 엄마가 자기 집 파출부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수정이 예상과 달리 반 아이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중학생 때랑은 달리 아이들 머리가 자라서 그런 걸로 상대를 놀리려는 철없는 애들도 없었고 여고라서 그런가 남의 엄마 직업을 가지고 친구한테 창피를 주려는 수정이의 행동에 분노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결국 그 일로 수정이는 반 애들한테 외면을 당했어요. 성적도 저한테 지고 반 애들한테 미운 털이 박히자 수정이는 1학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망치듯 유학을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도 수정이네 집 일을 그만뒀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수정이가 집에서 저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소리를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제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성적이 왜 떨어졌는지 그 내막을 알게 된 엄마는 그 집을 나오신 거였죠. 자신 때문에 하나뿐인 딸이 수년간 고통을 받았던 걸 안 이상 더는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파출 사무소를 통해 갈빗집 반모로 들어가게 된 엄마는 얼마 안 돼서 참모로 올라가게 됐어요. 식당 식구들 먹을 반찬은 엄마가 만들어야 했는데 반찬 맛을 본 사장할머니가 엄마 음식 솜씨를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엄마를 참모로 올려준 건 아니었거든요. 하루는 사장할머니가 엄마가 만든 겉절이를 손님상에 올리게 했는데 참모가 그걸 꼬투리 삼아 나가겠다고 했다나 봐요. 갈빗집에서 참모 역할은 주방실장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라서 사장들이
쉽게 내보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참모 딴에는 저희 엄마를 내쫓으려고 사장과 기싸움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장할머니가 바로 참모를 내보내고 저희 엄마를 참모 자리에 앉힌 거예요. 참모 경험도 없는 사람을 참모 자리에 앉혔다고 주방 사람들이 난리였죠. 그 바람에 저희 엄마는 한동안 주방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기에 온갖 수모를 견디며 버텨야 했죠. 너무 힘들어서 남몰래 식자재 창고에 숨어서 울기도 많이 우셨대요. 그때 엄마한테 힘이 돼준 사람은 다름 아닌 사장할머니였어요. 평소 말투도 거칠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었죠. 자식 새끼 키우고 살려면 버텨야지. 별 수 있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 이깟 것도 못 이기면 어떻게 살아. 나도 30도 안 된 나이에 남편이랑 사별하고 피눈물 흘려가며 내 새끼들 대학교까지 보내고 살았어. 이거 봐. 하도 일해서 10손가락에 지문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 엄마로 산다는 게 그런 거야. 내 새끼 암 굶기려면 별 수 있어. 내 몸 부서져라 이래야지. 그래도 딸내미가 공부를 잘한다며. 엄마가 돼서는 공부 잘하는 자식 대학 등록금은 대줘야 할 거 아니야. 주방일이 음식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 모르는 소리 말라 그래. 주방만큼 거친 것도 없어. 칼만 쥐고 불 다루는 곳인데 어떻게 거칠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래도 죽어라 버티면 다들 자기 마음 알아줄 거야. 반찬 양 잡는 거랑 양념 맛내는 건 내가 틈틈이 가르쳐 줄 테니까 손에 익을 때까지는 나 죽었소 하고 배워. 여기서 눈물 짤 시간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배우란 말이야. 알았어? 사장할머니는 비밀 레시피 노트까지 저희 엄마한테 내주시며 일을 가르쳐 주셨고 그 덕분에 엄마는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저희 엄마는 사장할머니한테 갈빗집을 인수하게 되었어요. 사장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더는 식당 운영을 못하시겠다고 엄마한테 가게를 맡으라고 하셨거든요. 당장 가게를 인수할 돈이 없던 터라 사양을 했지만 돈은 버는 대로 천천히 갚으라시며 끝내 가게를 넘기셨죠. 워낙 단골이 많은 갈빗집이라서 엄마가 가게를 인수받은 후에도 장사는 전처럼 잘 됐어요. 엄마는 가게를 인수한 지 3년도 안 돼서 사장할머니께 가게 인수 비용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광고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입사 2년 차에 회사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입학했어요. 학비가 비싸서 엄두도 못 냈었는데 엄마가 갈빗집을 인수한 뒤로 형편이 많이 좋아져서 도전하게 되었죠. 다행히 명문대 출신에 학부 때 성적도 좋아서 입학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로스쿨을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저는 꽤 이름 있는 로펌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예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법조인은 아니고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만나게 된 거였죠. 예랑은 공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 동기랑 보안 관련 프로그램 회사를 차렸는데 수년간 월급은커녕 빚까지 지며 개발한 프로그램을 동업자가 경쟁업체에 넘기려고 빼돌린 상황이었어요. 예랑과 동업자는 서로 그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태였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뺏기면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물론 전 재산을 투자한 회사도 그대로 넘어가게 될 상황이었어요. 막막한 상황에 놓인 예랑의 모습을 보니 돌아가신 아빠가 떠올라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를 진행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승소를 따낸 뒤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둘 다 일에 빠져 사느라 나이도 있는 터라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얘랑은 이남 1녀 중 장남이었지만 남동생과 여동생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딴 거 안 바래요. 그냥 내 아들 총각귀신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혼수랑 예단 걱정은 말아요. 명절이니 제사니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제사도 없는 집이거든.
멀쩡한 회사 뛰쳐나와선 돈도 안 되는 회사 차려놓고 빌빌대는 아들놈한테 변호사 와이프라니. 우리야 땡큐베리 감사죠. 그러니 하루빨리 내 아들 데려가요. 어머님 아버님 모두 하루빨리 큰아들 장가 보내놓고 두 분 인생을 사실 생각에 들떠있는 것 같았어요. 얘랑이 그러는데 저희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아버님은 캠핑카부터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소원이 자식들 치우고 캠핑카 끌고 전국 여행을 하는 거라나요? 저희 엄마 역시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처녀귀신 될까봐 걱정하던 터라 제 결혼을 쌍수 들고 환영하셨어요. 이렇게 양가의 환영을 받으며 쉽게 결혼까지 이어질 줄 알았는데 글쎄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외국 지사에 나가 있던 시동생이 한국 본사로 돌아오면서 내외가 한국을 돌아왔다는데 글쎄 시동생 부인이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는 이수정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마주친 우리는 서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놀란 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엄마는 상견례 내내 손끝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불안해하셨어요. 하필 감추고 싶은 과거를 아는 사람이 절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 무리에 끼어 있었으니 왜 아니겠어요. 엄마, 뭐가 걱정이야. 파출부했으면 뭐, 그게 어때서? 엄마 지금 엄청 큰 갈비집 사장이고 난 돈 잘 버는 변호사야. 하나도 꿀릴 거 없다고. 혹여 시댁에서 알게 돼도 상관없어. 설마 그런 일로 파혼당할까봐? 상준 씨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애초에 사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라고 어떻게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통해 수정의 근황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수정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어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만 해두었어요. 상견례 때 수정이랑 마주친 뒤로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혹시 내 얼굴을 잊은 건가? 분명 나를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는데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철이 든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보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몇몇 동창들이 수정이한테 집들이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동창들한테서 들은 수정이 얘기를 몇 가지 알려주었어요. 수정이랑 친한 애 중에 입이 싼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떠버리고 다닌 얘기들이었죠. 그 애라면 저도 알아요. 저랑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애거든요.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히던 애들 중 하나기도 했고요. 친구를 통해 들은 얘기를 보면 세월이 흘러도 하고 다니는 짓들은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온 거예요. 수정이었어요. 할 얘기가 있으니 자기 집으로 오라며 주소까지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주소지로 찾아갔는데 거기에 알만한 얼굴들이 잔뜩 앉아있더라고요. 중학생 때 수정이 패거리들이었어요.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이었죠. 얘들아, 니들도 기억나지? 우리 집 파출부 딸 진영이. 글쎄 얘가 우리 아주버님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왔지 뭐니? 상견례 때 얘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진영아, 앉아. 우리 할 얘기 많잖아. 아참, 너도 뭐 좀 먹어야지. 우리 파출부 아줌마 음식 솜씨가 엄청 좋거든. 아줌마, 여기 세팅 하나 더 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뒤 주방에서 저희 엄마가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엄마도 저도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알지? 우리 집에서 일하던 파출부 아줌마. 얼마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지 뭐니? 내가 집들이 한다니까 한 걸음에 달려와줬지 뭐야. 진영아, 니네 엄마 음식 솜씨는 여전하더라? 나 이참에 너 염화를 파출부로 다시 쓸까 하는데 넌 어때? 걱정하지 마. 시댁에는 비밀로 해줄게. 너도 알잖아. 나 약속 잘 지키는 거. 그때도 너만 약속 잘 지켰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났을 텐데. 안 그러니? 아줌마도 걱정 말아요. 약속대로 시댁엔 비밀로 해줄게요. 중학생 때 그대로 치졸하게 나오는 수정이 모습에 움켜쥔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수정이네 집에서 일하던 파출부라는 사실이
저의 시댁이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는 엄마 얼굴을 보니 더는 물러설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하고 한마디 했어요. 넌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어쩌면 하는 행동이 20년 전 그때랑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니? 하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 달래 나왔겠어? 그래, 중학생 땐 내 성적을 뺐더니 이번엔 또 뭘 뺏으려고 그러니? 말해봐. 애써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네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냐. 아, 그 전에 미리 말해두겠는데 나 변호사야. 네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따라 내가 널 고소할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생각 잘하고 말해. 그리고 혹여 예전 우리 엄마 직업을 가지고 날 협박할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해. 시댁에 말할 거면 말해도 좋아. 난 창피할 거 없으니까. 너도 보다시피 우리 엄마는 음식도 잘하시고 자식도 잘 키우셨어. 가난한 살림에도 딸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로펌 변호사까지 만드셨으니 이만하면 자식 잘 키우신 거 아니니? 난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 근데 너희 부모님은 좀 그렇다? 아들 하나는 그 많던 부모 재산 다 들어먹고 사기나 치고 살질 않나. 비싼 돈 들여 유학까지 보냈던 딸은 상습 도벽으로 쇼핑몰에서 물건 훔치다 걸려서 한국으로 쫓겨왔다던데. 내 말 맞지? 거기다 학벌까지 속이고 결혼했다며? 도대체 너희 부모님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라니? 그런 주제에 어디서 내 엄마를 여기다 불려서 부려먹는 거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감히 내 앞에서 이따위 개짓거리를 하는 거냐고. 잘 들어 이 덜 떨어진 년아. 내가 이 결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너 같은 거한테 휘둘리진 않을 거야.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불러내서 이따위 짓거리 했다간 너 제대로 법의 심판 받게 될 테니까 까불지 마.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 거라 기대했던 수정이는 생각지도 못한 제 반격에 열이 받아서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수정이 폰으로 문자가 한 통 온 거예요. 수정이 옆에서 따까리 노릇을 하던 말 많은 동창이 수정이 핸드폰 액정에 뜬 문자를 힐끔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수정아, 너 사채 썼니? 오늘까지 밀린 이자 안 나오면 집으로 찾아온다는데? 야, 너 어쩌려고 이런 데서 돈을 빌려 썼어? 너희 친정 망했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그 말에 수정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이년아 입 닥쳐. 누가 망했대? 사채 빚? 그깟 거 금방 갚을 수 있어.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제 예랑이 그 말을 다 들어버렸거든요. 재수씨, 사채까지 썼어요? 도대체 얼마나 빌렸는데요? 수정이는 눈알을 굴리며 되도 않는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예랑은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수정이를 쏘아보며 작정한 듯 말했거든요. 재수씨, 난 재수씨가 이 정도로 바닥인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릴 땐 철이 없어서 그랬다 쳐도 30이 넘어서까지도 이러고 산다면 그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장모님이 파출일 하셨던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작에 다 얘기했으니까요. 제 아내 될 사람은 재수씨랑 다르게 현명하고 당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파출 일 좀 하면 어때서요? 그게 창피할 일인가요? 창피하다면 평생 직업도 없이 친정 부모 등에 빨대 꼬고 살다가 이젠 남편 등골 빼먹으며 방탕하게 사는 재수씨 같은 사람이 창피해야죠. 그러니까 남의 과거 들춰서 상대한테 상처 줄 생각 말고 당신 허물이나 벗겨내세요. 한심해서 못 봐주겠어요. 장모님, 가시죠.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에는 상대하지 마세요. 얘랑은 저랑 엄마를 모시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날 얘랑 덕분에 저희 엄마는 마음의 짐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동생이 이혼을 했어요. 저는 저랑 얽힌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얘랑 말을 들어보니 두 사람이 별거에 들어간 지 꽤 됐었다고 하더군요. 수정이가 친정이 망하고부터 돈 나올 구멍이 없자 카드 대출에 사채까지 써서 주식이며 코인에 투자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남들이 돈 좀 벌었다는 거라면 뭐든 따라서 손을 댔는데 막차 탔다가 손해만 봤던 거죠. 그렇게 생긴 빚이 2억이 넘는데도 정신 못 차리니 시동생도 더는 못 참겠다 싶었던 거죠. 얘랑 부탁을 받고 시동생 이혼 소송을 저희 로펌에서 맡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진 않았지만 이혼 분야에서 꽤 승률이 좋은 분을 소개해드렸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결국 수정이는 제 결혼식에도 참석 못한 채 저와의 인연이 끊어졌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긋지긋한 악연이었는데 수정이 말로를 보니 가엾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하지만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벌이지 않을 테니까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얘랑 덕분에 오랜 시간 제 안에 상처로 남아있던 응어리를 풀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역시 사람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저도 앞으로는 제가 받은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려 합니다. 옆에 있는 좋은 인연들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